자, 이제는 최이마의 뒤집기 들어가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와 있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일 짜증나는 상황은 상승장에는 동참 못하고 수익률 안 나오다가 조정받으면 같이 조정받거나 하락해서 까이는 손실이 나는 그런 상황이 제일 짜증나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전문가들 대다수가 워낙 강한 시장이고 어제 4,000포인트 돌파할 때는 뭐 여기저기 모든 매체가 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략들을 꾸릴 때 추세가 살아있으면 조정시 저가 분할 매수 이러잖아요. 오늘이 그날인지. 자, 여기에 대한 논평을 두 분 다 한번 내치게 해주시죠. 저는 일단 뭐 종목별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종목별로 다르다? 네,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2,000개 종목이 넘는데 다 다르죠, 그럼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 큰 틀로 봤을 때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느 정도 조정받는다고 해서 접을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고 다만 이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뭐 각자 취사 선택의 몫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원전, 조선 이런 것들이 실적이 좋아서 그다음에 모멘텀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 분명하고 장기적으로도 우상향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 보이지만 이 회담이나 정책의 결과물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뒤늦게 동참했거나 아니면 비중이 너무 많거나 하는 그런 분들은 뭐 비중 조절도 일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언급하셨던 대로 지금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실적 발표 구간과 4분기 새로운 이제 소비 시즌으로 들어가는 구간에서 부각될 만한 종목군들은 오히려 찾아봐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함부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반도체 전력 설비가 그 두 주인공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전, 조선 등 정책발로 조금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뭐 단기 변동성 정도는 고려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전혀 부각받지 못한 종목군들은 신규 매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파티는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이동근 대표가 보시기는 어떨까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뭐 지금 현 11시 3분 개장하고 한 2시간 3분 뭐 프리마켓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다 치고 외국인들이 1조 1,000억 정도 코스피 순매도 오늘은 순매도인데 SK 하이닉스 7,000억, 삼성전자 2,400, 500억. 그러니까 요 두 개 합치면 한 1조 가까이 어치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많이 올랐다고 하는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방산이나 조선 쪽도 외국인은 차익을 취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이제 조정을 결국 가져온 것은 외국인의 매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어제 이제 4,000포인트를 넘었으면서 한번 이제 조정이 좀 나올 때가 됐는데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건데 결국 이 조정의 빌미가 뭐가 되느냐가 이제 중요했는데 수급적인 부분들이 오늘은 조정을 이끄는 어떤 그러한 중요한 단초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주 한 중반 정도부터 수급이 약간 바뀌었던 부분들이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라기보다도 개인들의 매도세가 부각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개인들은 자금을 시장에 좀 유입시키는 측면이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개인들이 단순히 요새는 직접 투자도 많이 하지만은 이제 ETF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관 매수로 잡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지난주 한 중반 정도 감지가 됐고 결국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이제 시장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따라가지 못하던 개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장에 유입이 됐다는 측면이 있고요. 아, 종목 선택이 어려우니까 그냥 지수를 추정하는. 맞습니다. 뭐 지수 추정 ETF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업종 ETF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고 근데 이제 결국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저는 특정 종목에 좀 치우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한 가지 또 이제 그 조정의 빌미가 됐던 부분들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이거 아주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하나오션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약간 미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치에서 좀 못 미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이던스가 우리 기대했던 부분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이번 실적 시즌에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 지수가 그리고 종목이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 많이 오른 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가 사실은 아시겠지만은 실적 발표의 슈퍼위크인데 이번 주에 제일 주목해야 되는 거는 과연 그렇다면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오른 주가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실적이 나와주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어제 굉장히 장이 강했는데
거기에 이제 빅테크들의 주가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제 뭐 외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미 시장이 이번에도 빅테크들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가에 더 끌어올리는 믿어 건데 의심치 않는.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증시에서도 사실 그런 지금은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실적이 좋을 거라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미스가 나면은 그것이 이제 시장에는 생각보다 크게 작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치 경우는 다르지만 이전 분기에서 우리가 화장품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네. 실적이 좀 미스나니까 바로 그냥 확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좀 이제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사실 이번 주 실적 발표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실적을 선반영한 측면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이번 주에 어떤 만약에 시장이 조정의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그런 흐름에 상당히 좀 불을 붙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이 좀 커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 개인 편차들 아까 종목별로 또 김종인 의사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영화가 뭘 개봉했는데 막 여기저기서 다 재밌대. 그러니까 갔는데 내 취향은 약간 아닌 것 같은데 뭐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럼 변동이 이제 좀 있는 거죠. 하지만 큰 틀에서의 추세는 사실 뭔가 확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노출된 거는 한미 관세 협상이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정도. 뭐 그거는 어쨌거나 타결점은 향해 가는 거니까 너무 뭐 확대 해석할 필요 없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섹터로 보면은 어제 뉴욕 증시를 투영해 보면 약간 하드웨어도 조금 부각이 됐지만 응용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이 순환한다라고 하는 개념. 물론 이제 퀄컴 때문에 약간 좀 이게 복잡해지긴 했어요. 퀄컴 얘기를 할까요? 뒤에 통신이 또 있기는 있는데 퀄컴은 사실 통신용 반도체의 뭐 대표적인. 근데 어제 AI 칩을 발표를 했는데 뭔가 나는 니네들하고는 달라라고 해서 장중에 20% 급등했다가 종가 11%. 퀄컴의 내용은 뭡니까? 퀄컴의 핵심은 퀄컴이 이제 통신용 칩을 만들다가 네. CDMA라고 하는 이 특허를 가지고 통신용 칩을 만들다가 AP 시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는 이제 프로세서 기업이 됐죠. 저전력 프로세서 기업이 돼서 모바일에만 제공한 게 아니고 컴퓨터용, 서버용도 제공을 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AMD까지 들어온 이 AI 서버 시장의 메인 칩에도 퀄컴도 들어오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그러면 뭐 예상했다시피 엔비디아의 독주가 뭐 쉽게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점점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체 시장은 계속 커지지만 엔비디아의 포션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도로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쿠다로 묶여 있는 플랫폼 구조상 엔비디아의 장악력이 뭐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건 AMD도 엔비디아도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만들 퀄컴도 결국은 메모리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데 네. 퀄컴이 얘기는 HBM이라고 하는 하이 밴드위스 요거를 LPDDR을 섞어 보니까 굳이 HBM을 안 써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뭘 한 것 같은데 검증은 아직 안 됐어요. 그건 옛날에 짐 켈러부터 계속 주장하던 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HBM이 그렇게 타이트한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뛰어들어가지고 엔비디아 추구를 해서 그러면 이게 가격 인상이 조금 요원해지는 거 아니야? HBM4부터는? 그러니까 오늘 일단 팔고 좀 보자. 비중 좀 줄이고 보자. 이게 영향인지 아니면은 그 레거시는 아니겠지만 이제 구 모델들, 뭐 메모리들 뭐 그런 것들이 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받쳐줘가지고 또 올라갈 것인지 조금 약간 딜레마에 빠지는 순간이라서. 근데 저는 일시적으로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지금 그 AI 데이터 센터 투자의 문제는 결국 전력비, 그다음에 엔비디아 칩과 그로 만들어진 그 서버의 가격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HBM을 쓰지 않아서 그 가격이 대거 떨어진다면 오히려 투자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건 일시적으로 보면 뭔가 나빠 보이지만 하이닉스에 더 타격일 수는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근데 중장기적으로 LPDDR도 결국 누가 만드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다 만든다는 거죠.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투자 금액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악재가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노이즈나 뭐 논란은 항상 있는 거니까. 이동근 대표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저도 거기다 좀 첨언을 좀 하자면은 결국 지금 뭐 퀄컴도 그렇고 최근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사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빅테크들을 보면은 약간 그 업체 자체가 올드 패션 쪽에 있는 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AI 쪽에 특화가 된 기업들이 있고 좀 이렇게 약간 갈려요. 근데 지금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사실은 약간 올드 패션 쪽에 있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는 AI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진출이라든가 또는 영역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최근에 보면 퀄컴도 이제 뭐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뭐 델 같은 회사도 사실은 델은 과거에 뭐 노트북 만들고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보면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의 어떤 스위칭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빅테크들의 어떤 기본적인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도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HBM 시장이 물론 좋고 거기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뭐 내년 반도체 전망이라든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오히려 HBM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범용 칩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실 네네네. 여기서 이제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수급이 굉장히 불균형하다는 얘기죠. 단순히 이것이 뭐 과거의 레거시뿐만이 아니라 LPDDR이라든가 이러한 굉장히 최근에 많이 쓰는 칩들까지도 공급이 상당히 타이트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이 HBM에 대한 가격이 설사 조금 뭐 지금보다 어떤 뭐 약해진다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더라도 오히려 이제 뭐 LPDDR을 비롯해서 이런 기존의 D램에 대한 그 공급을 좀 늘리는 쪽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다시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네. 양손에 떡을 들고 있다는 표현이 저는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뭔가 이제 AI 칩을 개발하고 이제 자기네가 만들겠다라고 있는 빅테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클라이언트들이 늘어나는 네.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지금 뭐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러한 흐름에 지금의 어떤 글로벌 특히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AI 투자에 대한 흐름에 있어서의 가장 수혜 회사들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의 뇌로 봤을 때 대뇌, 소뇌, 뭐 간뇌, 척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다 기능별로는 다 다르지만 그게 따로 갈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학습용 서버의 학습용은 HBM이 필수. 제가 알기로는 필수고 그다음에 추론용은 그래픽 DDR로 할 수 있지만 그냥 너 따로 나 따로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이 부각이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반도체는 HBM, 뭐 DDR, LPDDR, 뭐 그래픽 DDR, 뭐 나머지 뭐 메모리도 다 그냥 지금은 해도 놓아놨다. 뭐 이렇게 정리? 네. 한 정리 끝? 다만 뭐 시장 동향 하나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조금 봐야 되는데 삼성 뭐 SDI가 지금 SDI. 컨콜하고 있거든요. 네. 실적 발표하고 실적은 당연히 안 좋았는데 컨콜하면서 지금 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 얘기 흘러나오고 그다음에 미국의 ESS용 LFP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삼성 SDI가 혼자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게 좀 눈에 띄는 양상이라서 뭐 이 부분은 한번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2차 전지의 뭐 방향성이 어쨌든 최근 들어서 한번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신규 폼팩터를 일단 ESS 쪽에서 찾았고 만약에 뭐 로봇 쪽에서도 이게 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면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잠시 지금 거래 정지 걸렸다가 다시 지금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가 보여지네요. 오케이. SDI. 삼성 SDI. 잘 봐야 돼. ESS 수요 공급 부족 뭐 어쩌고 해서 기사를 한꺼번에 했는데 속독을 읽을 수가 없어.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AI 응용 분야에 대한 얘기인데 의료용 AI 뭐 그렇죠. AI는 AI 커머스라는 이제 단어들 제가 자주 씁니다만 실제 시장에서 이제 등장하는 용어기도 하고 그다음에 AI 의료 쪽도 분명히 뭔가 결과물들이 이제 서서히 나올 텐데 자, 여기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사실 이제 의료 분야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AI를 도입을 했을 때 이러한 혜택들이 굉장히 그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빠르게 좀 체감을 할 수 있는 분야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쪽에서의 어떤 이 AI 전환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은 뭐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결국 뭐 의료 데이터라는 게 사람들이 처리하기 이제 방대하고 또 이제 뭐 인간이 분석하는 능력만으로 뭐 이제 진단이라든가 또 이제 어떤 뭐 그 예후 예측이라든가 또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패턴에 우리가 좀 탈피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은. 최근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AI가 내린 어떤 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많았다라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I에 대한 어떤 그 도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의료 AI 데이터 센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게 빨리 이제 지금 뭐 여러 이제 데이터 센터들 뭐 이제 지금 빅테크들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들을 많이 이제 그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료를 좀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 좀 현재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뭐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라든가 진료비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의료 AI 관련주도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요. 네. 이제 뭐 루닛도 그렇고 뭐 JLK 같은 회사도 그렇고 사실 이제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조금 약간 최근에 소외가 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저는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이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의 현지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이제 AI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뭐 지금 굉장히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좀 이런 규제의 완화라든가 또는 뭐 이제 그 진입장벽의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도 이제 속도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요번에 사실 소버린 AI 그 선정에서도 사실 그 컨소시엄에 이제 그 의료 AI 기업 업체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서 하나로 이제 어우러져서 좀 이제 향후에 작용을 하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속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규제 완화나 철폐냐, 아니면은 규제를 강화할 것이냐. 왜냐하면 강화하는 쪽에서는 자칫 오판을 하거나 의료 정보가 잘못 전달되거나, 그러니까 의사분들 그러잖아요. 막 환자분들이 와가지고 더 아는 척을 많이 해. 그러면 인터넷 보고 오셨군요. 그러면은 볼 수 있죠. 궁금하니까. 왜냐하면 한 의사가 그걸 충분히 지식을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환자분들은 막 급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혼용이 돼버리거나 할 경우를 대해서 의사협회나 아니면 뭐 그런 의료계에서는 이건 규제를 좀 해야 됩니다. 라고 해버리면은 또 충돌 나는 거잖아요. 어느 쪽이 우세할까? 근데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쉽게 AI로 돈 만들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네. 이런 의료 AI가 오히려 의사들보다 정확성이 더 높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사진 판독 같은 경우에는 영상 판독? 네, 대부분 의사들이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만 간혹 이제 오독하거나 잘못 판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보조도구로 쓰는 것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서 일단 가장 모니타이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AI 서비스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뭐 대표적인 루닛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질문해 주신 부분도 저는 조금 그 규제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의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키우고 AI 사업을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좀 더 풀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의사를 배제하고 AI만으로 뭔가 의료 서비스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렇죠. 보조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저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보고 있고. 결정권자는 의사하고 아직까지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선택할 건지에 많은 취사 선택은 의사의 권한이고. 그렇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포인트는 더 이제 매출을 늘려가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방 차원에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체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매번 병원 가서 검사하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하겠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돈이 많이 들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의료 시스템, 의료 AI도 결국은 그런 쪽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매일 뭐 체액이라든지 간단한 어떤
이 자료들을 통해서 뭐 바이오리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건강 상태나 뭐 움직임 같은 것들을 미리 예측해보고 예방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쪽의 서비스로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뭐 루닉 같은 특정 암을 추적하는 이런 네. 시스템들이 뭐 주력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방과 관련돼서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미 구글이나 아마존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산업 이런 것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방향은 딱 그쪽인데 의료 AI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뭐랄까요 이 가이드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게 좀 혹시 있나요? 사실 이제 지금 뭐 중요한 부분은 사실 조금 더 확장시켜 보자면은 이전부터 이미 그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과 이제 좀 맥을 같이 한다 수 있는 부분들이 원격 의료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실 네네. 원격 진료 같은 경우도 뭐 이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확대를 한다 또 이제 뭐 규제를 이제 완화를 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국 그게 계속해서 답보 상태였죠. 뭐 물론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그 부분이 다소 완화가 된 측면이 있었어요, 한시적으로. 근데 결국 이제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법제화라든가 또는 어떤 그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해 충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의료 AI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부터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것이 정부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단순히 이것이 그걸로만 밀고 나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뭔가 이제 그 의견을 좀 모으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독소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제 뭐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단순히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 이제 물론 당연히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얼마나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원격 의료가 사실 몇 년째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주식시장에서도 원격 의료 관련주 얘기한 게 벌써 몇 년째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별로 진전된 게 없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원격 진료라는 게 사실 코로나 때 이제 이슈가 그렇죠. 된 거잖아요. 예. 비대면 때문에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뭔가 좀 아직까지는 그 장비적인 게 그렇죠. 그냥 영상 통화하고 낯빛이 안 좋네 그냥 밥 잘 먹고 일찍 자. 뭐 이제 이게 그런 다 거죠. 그거 아닌가? 이게 사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경우가 다르지만 예를 하나 들자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그 헬스케어 쪽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가정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뭐 왕진의 개념은 아니고 네. 가정에서 이제 그 주사를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이제 뭐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그런 부분 왜냐면 이게 그 당뇨병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병원에 가서 뭐 이런 거보다도 집에서 뭘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환자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뭐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의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미국에 성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지금 그러니까 좀 더 의료예하고는 조금 이제 거기서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일단 그 의료 산업에 있어서의 뭔가 영역의 확장이라든가 또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규제의 완화라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나가야 될 방향인 건 분명히 맞고요. 그런데 앞에서 이제 이사님도 지적해 주셨지만은 결국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어느 선까지 적용이 되느냐.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이제 우리가 결국은 좀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허들이 아니겠는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의료 AI가 됐던 무슨 AI가 됐던 이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데이터라는 게 개별의 그 뭐랄까요, 그 개인 정보라는 벽에 허들에 자꾸 막혀서 근데 그걸 좀 공론화시켜서 조금 뭔가 공유할 수 있는 자산 관리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죠, 선행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개인을 치료할 때 그 개인의 정보를 보는 거야 뭐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가 이 AI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결국 패턴을 찾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패턴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계속 학습시켜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거냐의 문제를 결국은 정부가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재명 정부의 핵심은 이런 첨단 산업들에 있어서는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또 개인들이 저항할 가능성이 있어서 내 정보 예를 들어서 뭐 나이, 성별 뭐 어느 정도까지 열어주는 거를 각 개인들이 허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효율성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 정책의 강도와
세밀함 자체, 이 디테일 자체가 결국은 이 AI 서비스를 확장시키는 데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결론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동근 대표도 AI 네. 뭐 포괄적으로 의료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걸 하더라도 결국 저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그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 선행이 돼야 돼요. 이게 선제적으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뭔가 이제 향후의 투자 확대라든가 또는 뭐 서비스의 효율화라든가 이런 건 결국은 이제 데이터 센터부터 먼저 이제 뭔가 확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지만이 향후에 어떤 산업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판 노아의 방주 데이터 센터 네, 확충을 뭐 알아서 잘 지금 서두르고 있고 거기에 따른 뭐 전력 설비 뭐 얘기들 계속 순환하는 구조니까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자, 일단은 시장이 4,000포인트 윗선은 턱걸이는 다시 올라왔는데 어렵게 도달했는데 뭐 이게 한 번에 쉽게 내주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였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